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김주영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른바 3고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과 함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흥종입니다. 저희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말 그대로 대외경제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네. 예, 그래서 대외경제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국제 거시, 국제 금융, 그 다음에 통상 문제죠. 무역이라든가 투자 문제, 예, 그 다음에 세계 지역을 다 경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ODA 정책이라든가 또 최근에 와서는 경제 안보 이슈까지 다 해서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 정책을 정부가 입안하고 또 실행하는데 정책적 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환율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지수 관찰 대상국에 등재가 됐습니다.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만큼 여기 실제로 편입이 되는 게 관건일 텐데요. 새로운 지수에 추종하는 자금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매력을 보이는 외국인이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환율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그 WGBI의 그 인덱스에 들어가게 되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세계 현재는 23개국 정도의 세계 주요국의 국채를 가지고 산정한 그런 지수입니다. 네. 근데 현재는 우리나라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세계 주요국은 다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뉴질랜드가 최근에 또 편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관찰 대상국이면은 빠르면 한 내년 정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총 현재 거기 WGBI에 들어가는 그 국채 규모는 한 2조 한 5천억 달러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편입이 된다면 한 600억 달러 이상의 그런 외자 유입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내년에 편입이 돼서 600억 달러 이상의 외자 유입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6월, 7월, 9월. 그리고 다음 달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도 또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또 한국은행도 이에 걸맞춰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 일각에서는 속도 조절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직은 속도 조절을 얘기하기는 좀 빠르죠. 왜냐하면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그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는 8%대죠. 8.2% 가장 최근 통계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5.6% 정도니까요.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내년쯤 되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약간 조금 잡히더라도 완전히 잡히지는 않더라도 경기 침체가 먼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은 분명히 금리를 올리는 그런 정책은 사용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재 당분간은 올해부터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페드가 아주 강경하게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몸소 실감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느껴지는데요. 경제 주체들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황은 어떤지, 또 인플레이션이 언제쯤 피크를 찍고 안정세를 이룰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사실은 올해는 한 5% 정도의 우리나라 그걸 유지하고 그리고 내년에 가서는 조금 안정되는 한 3% 정도로 안정되는 그걸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선진국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게 될 것이고, 결국 경기 침체는
물가 상승 압력을 좀 줄일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좀 이제 도움이 되는데 결국 인플레이션은 이제 수요 측면이 있고 공급 측면이 있는데 네. 수요 측면은 그러한데 공급 측면에서 이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공급 측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또 미중 경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아직 여전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네. 완전히 모든 공급망이 다 정상화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는 여러 가지 비용 상승 효과 이런 걸로 해서 공급층 요인의 그 인플레이션 요인이 지속이 된다면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한국을 둘러싼 대외 경제 환경에 대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미중 갈등이 패권 경쟁을 넘어 신냉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단 신냉전이란 말을 쓰기는 참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과거의 냉전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는 과거의 냉전 시절 때는 굉장했거든요. 그 양측 간의 어떤 벽이. 그래서 굳이 신냉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첨단 산업,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미중 간의 그런 긴장 관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연이어서 미국에서 입법화됐던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관련된 2개의 법이 있고요. 또 바이오 의약품 관련된 또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법과 또 대통령 행정 명령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은 네. 결국은 중국이 계속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일단 막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첨단 산업을 다 미국 내로 다 끌어들이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모든 첨단 산업을 미국 내에서 다 R&D부터 시작해서 제조까지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미국 내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한국 경제하고 근본적으로 반드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미국 현지 생산을 강조하고 있죠. 국내 기업의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서의 그 생산이 더 유리하면 미국에 현지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생산을 어디서 하고 기업 활동 어디서 하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것에서 어떤 핵심 공정 부분, 그러니까 이제 흔히 영어로 초크 포인트라고 하죠. 네. 그 핵심 공정 부분을 결국은 자국에서 하는 것이 기업들한테도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공정을 전부 다 국내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 또는 핵심적인 연구 개발 분야는 바로 핵심적인 기술 부분은 자국에서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는 바로 자국에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산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 체계를 구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네. 정부 차원의 대응과 관심도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상황이 심각한 데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이러한 유럽 리스크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순 경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가장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유럽이죠. 유럽 국가들이죠. 네. 근데 이 유럽 국가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그 에너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거시 경제적인 어떤 문제, 부채 문제 이런 것이 국제 금융 시장을 흔들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로 파급되는 이러한 국제 거시 경제에서의 어떤 그런 파급 효과 이렇게 되면 이건 상당히 좀 우리한테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유럽을 굉장히 주시를 해야 되는 현재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께서는 지난해 한국 에이펙 학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는데요. 복합 위기의 시대,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은데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연구원이 지난 7월에 인도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은 가장 유명한 것이 IPEF,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얘기한 미국판 인도 태평양 경제 전략이죠. 현재 그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판 IPEF에서는 아메리카 쪽은 다 빠지고, 왜냐하면 거기는 다 자기 앞마당이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 동아시아와 인도 쪽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도 태평양 전략은 결국은 지금 되고 있는 어떤 경제 안보적인 관점을 가장 중시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전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유럽과 중동과 인도와 동남아, 그리고 한국, 일본, 그리고 이 중남미를 포함해서 캐나다라든가 이런 자원 부국들과 미국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나라들을 엮어서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어떤 우리 첨단 산업에서의 상류 부분, 그러니까 원료라든가 소재 부분을 조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과 그다음에 그 소비까지 해서 이 모든 부분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산업 생태계가 구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기술, 그다음에 호주, 캐나다, 그리고 중남미를 포함해서 바로 이러한 나라들의 어떤 그 원료와 소재 분야, 그리고 프로세스, 공정상에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동남아, 그리고 이제 우리 에너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중동, 이렇게 해서 다 이 나라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굉장히 복합적이고 또 적극적인 그러한 대외 경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고, 여기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우리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하반기 인도에 현지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현재 진척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11월 달에 인도 사무소가 개소가 됩니다. 개설이 되고요. 그래서 개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 세레모니라든가 이런 축하 행사 이런 거는 조금 더 뒤에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11월 달에 문을 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현재 1995년에 해외 연구기관들은 최초로 북경에 중국 사무소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만에 두 번째 직할하는 그런 사무소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와 아울러 저희 워싱턴 DC에 KEI라고 하는 저희의 자매기관이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100% 예산을 지원하는 자매기관인데 거기를 통해서 현재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인도 이 3개국에 저희의 인도 그 해외 사무소가 개설되는 것이고, 저희의 그 해외 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와 연구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잠재력도 크고 굉장히 중요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인도는 굉장히 이게 연구를 할 때 있어 현지에서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사무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도래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진단과 내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경제 위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전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은 한국 경제가 위기로 갈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10년 전이나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저 힘이 훨씬 다르게 세기 때문에 그런 일은 가능성이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가장 어려운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때가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냐면 지금 현재의 시대는 the age of distrust, 불신의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망이 잘 안 되고 하는 게 전부 다 기본적으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하는 건 the age of great transformation,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라든가 그린이라든가 이런 대전환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일 때 바로 이러한 기술 혁명에 따라서 그린 전환 그리고 디지털 전환 쪽을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이 부분에서 새로운 투자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는 바로 그러한 시기로 삼아야겠다. 그러면 앞으로 한 2, 3년 뒤는 분명히 다시 또 경제가 또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경제가 회복되고 급속히 확장될 때 결국 시장 수요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쌓는 시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도 참 중요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그 중요한 그 핵심 어젠다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우리가 할 만한 그런 역량을 현재 가지고 있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그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는 것이 결국은 기본적인 그 철학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포용성 그리고 개방성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방적 어느 나라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를 배제한다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개방성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다가 이제 국내 여러 가지 그 어떤 어려운 부분 또는 그리고 해외에서도 여러 개도국과의 그 긴밀한 협력 이런 걸 통해서 포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성과 포용성이라는 두 개의 축에서 한국 경제가 계속 대외 지향적이고 대외로 나가는 바로 이러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구사를 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의 뜻이 맞는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방식에서 이제 계속 긴밀하게 대외 협력을 해 나가는 이러한 방식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3연임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 것인가도 관심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현재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부터 있었던 그런 부동산 문제가 생각보다 잘 풀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부동산 문제의 뿌리가 깊다는 얘기고요. 지금까지 기존의 그 부채에 의한 그런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하는 무리한 정책을 계속 시행해서 현재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시진핑 3기 연임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적어도 제로 코로나 정책 부분에서 약간 좀 더 좀 유연하게 그렇게 대처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중국에서의 어떤 경제 투자가 좀 살아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끊임없이 중국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현재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하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부동산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특별히 그러한 징조는 현재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중국 정부가 잘 해결해 나가는가 이 분야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 시진핑 정부가 공동 부유하겠다 그리고 이제 쌍순환 전략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와 외부를 약간 이제 내부의 그 자립 자강을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좀 보면 중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세계 경제의 발전 방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중국 중심의 중국 특색의 어떤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고 이러한 체제를 다른 나라에 전파하는 이러한 역할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세계 경제의 질서에 많은 영향을 주고 또 많은 갈등 요소로 유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3기 대만 문제도 다 포함해가지고요. 3기는 상당히 많은 도전 과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달러원 환율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엔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엔저 현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엔저는 일본한테 현재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달러화 대비 모든 통화들이 거의 모든 통화들이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원화보다 더 큰 약세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통화가 이제 엔화죠. 엔화와 또 영국 파운드화가 있습니다만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약세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그 나라한테 주는 이점은 뭐 수출이 더 잘 된다라든가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수입이 억제된다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최근에 와서는 무역 수지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의 어떤 그 이득이라는 것은 별로 이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약간 좀 도전 과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저는 좀 계속 당분간은 계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게 기업은 그 비즈니스 전략을 짜야 된다. 그리고 당분간 한 140엔대에서 150엔대까지로 엔화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다. 달러화에 대해서. 그것을 예상을 하고 모든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화 시장 전망에 대해서까지 조명해 주셨습니다. 2020년 취임을 하신 뒤 지금까지 가장 중점에 둔 사안과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희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국제개발협력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나라로서 대외 원조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대외 원조를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센터를 만들어서 국제개발협력연구와 정책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요. 또 통상 문제에서 신통상 의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디지털 통상입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그린 부분에서도 뭐 유럽에서 얘기했던 뭐 CBAM 같은 그런 탄소세 같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신통상 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분을 강화했고요. 최근 2년 동안에는 바로 경제안보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경제안보가 올해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부터 경제안보 TF를 만들어서 이미 가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안보 전문가 풀도 만들었고요. 경제안보 자문회의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현재까지 올해만 8차례에 걸친 경제안보 관련된 국내외 세미나를 저희 주관으로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안보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공급망이라든가 에너지 위기 안보 그리고 식량 안보 이런 부분 분야별 분야까지도 섭렵했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경제안보와 어느 지역 그래서 경제안보와 러시아, 경제안보와 유럽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경제안보 이슈가 있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분야에서 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목표와 역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연구원은 대한민국의 그 선진국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대외 경제 정책 이슈를 연구하고 그리고 정부에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고 또 국민들께 이렇게 알리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매우 엄정한 글로벌 복합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마치 등대와 같이 저희가 대외 경제 이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러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에 대한민국 경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 가운데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글로벌 싱크탱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김응종 원장님 고맙습니다.